나는 우리가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다. 희망이란 어디에도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는 말자. 빅터 프랭클의 말대로 인간의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요소들도 긍정적인 성취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로고테라피는 인생에 대한 낙관적인 접근법이다. 고된 삶 속에서의 낙관은 한심하거나 치기 어린 착각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다. 나는 이 놀라운 힘을 우리 젊은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힘이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어느 누구의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과 책 사이입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그늘에 앉아있다가 왔는데 바람이 시원해졌고 습도도 높지 않아서 쾌적하게 쉬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겠네요. 오늘 준비한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그만 아프기로 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치유 심리학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매일 상처받은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책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작가님 본인도 어린 시절에 큰 사고를 당하고 그 이후에 절망 그리고 방황 이런 것들에 빠져 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전력을 다해 살았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에 취약하다고 말하면서 왜 아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제 그만 아파야 한다고 하면서 나를 다독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이 책을 통해 고단한 당신의 삶에 감히 문을 두들겨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코린토스의 왕 시지프는 신들을 속인 죄로 거대한 바위를 산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죽을 힘을 다해 올린 바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자마자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져 시지프는 이 고통을 영원히 반복하는 운명을 맞는다. 인생이 곧 고행의 길임을 은유하는 이 신화는 고난이 인간의 숙명임을 보여준다. 시지프의 형벌처럼 반복되는 고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이 시작만 있는 바위 굴리기를 끝내고 싶었던 순간이 한 번은 없었을까? 저마다 인생에서 넘어지고 다치며 포기를 꿈꾸는 고비가 있기 마련이다. 자기 앞에 놓인 거대한 바위를 오늘도 내일도 우직하게 밀어내는 사람도 있고 밀다가 지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바위라는 것이 크기도 다르고 굴러오는 횟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슬기롭게 이겨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쉽게 지쳐 포기하기도 한다. 중년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그간 열심히 살아왔고 중산층이라 불리는 물질적인 꿈도 적어도 내가 보기엔 이룬 것 같았다. 마음의 병은 늘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태와는 달리
깊이 진행되곤 한다.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남편은 오랜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많이 지쳐 있었다. 바깥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가정에 와서도 풀리지 않았다. 그는 한 여자의 자상한 남편, 두 아들의 든든한 아버지 대우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은 마치 버튼만 누르면 돈이 스윽 하고 나오는 현금 인출기 같았다고 했다. 화가 난 그가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는 자리에서 내게 자식과 아내에게 5억씩만 물려주고 나는 그때부터 내 삶을 살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엔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절박해 보였다. 결국 가족이 바라는 남편과 아버지의 의무만 다하고 물러서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한 것이었다. 그간 가장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나도 마음이 짠해졌다. 그의 선언에 아내가 충격을 받고 손이라도 잡아주길 기대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놀라웠다. 여보, 그 돈은 우리 동네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금액이야.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라고 천진하게 되물은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부부로 살아오면서 배우자의 아픔에 어떻게 이다지도 냉소적일 수 있는지 당황스러웠다. 그러면서 왜 그가 가장의 자리를 내려놓으려 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강남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하니 씁쓸해졌다. 배우자의 아픔을 무덤덤하게 느낀 것도 문제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돈이라는 것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체감하는 상대적 가치가 다르겠지만 분명 돈은 돈이고 돈은 단지 돈일 뿐이다. 5억이라는 액수가 어떤 이에게는 전셋값도 낼 수 없는 하찮은 것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평생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 이는 비단 금액에 대한 생각과 입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가치에만 예민한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서적인 능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또한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이겨내는 정신적 힘도 약해진다. 물 한 컵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은 것이 아닐까. 5억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과 5억이나 되는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대단하다. 전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를 극복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방식과 또 다른 모습이다. 물질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그 가치관이 무너진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진다. 그렇게 냉정한 아내를 바라보니 문득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떠올랐다. 주식 투자로 억대의 금액을 손해본 명문대 대기업의 수순을 밟은 엘리트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사건 말이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왜 그만한 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자신도 아닌 가족의 삶까지 영원히 파괴할 사유로 보기엔 아직도 그에게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그의 삶에 몇 번의 실패가 있었을까? 모두가 큰 굴곡 없이 살아가기를 바란다.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로 진입하는데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감을 느낀다. 하지만 실패와 고난은 우리에게 한없는 좌절감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긴 시간은 단 몇 가지의 실수나 실패로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하고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만든 허울뿐인 자기 검열 시스템에 불과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와 이름만으로 인생을 재단하고 규격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들이다. 우리는 실패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떤 관문을 통과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닌 더 다양한 삶의 가치에 대한 스펙트럼을 인지해야 한다. 이것은 돈이나 가격,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할 수 없는 고귀한 삶의 가치에 해당한다.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내면을 채우는 에너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이는 지위의 고와 재력의 유무를 떠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뿐이다. 집단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은 후 모두들 입을 모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 자신과 비슷한 이유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이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힘들게 끙끙 앓던 문제들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그래서 가끔 살면서 너무나 힘들 때 이것이 잘못된 나만의 생각이고 선택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약해서,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모두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모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비슷비슷한 걱정을 하며 사는 인생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다. 나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힘든 사람들에게 영화 그래비티를 추천하곤 한다. 주인공 스톤 박사는 5살 딸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산다. 그녀는 괴로움에 마치 스스로 형벌을 주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주에 나가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는 일을 하며 오지라도 삶을 놓을 것 같은 위태한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동료도 잃게 되고 자신의 생사도 불투명해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우주의 고요함이 좋아 이 길을 선택했다던 그녀는 결국 우주에 혼자 남겨지게 되고 스스로 결정만 내린다면 그토록 원하던 딸의 뒤를 따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살기를 택했다. 어떤 삶의 문제도 고민도 없을 것 같은 무중력인 상태의 우주에서 살기보다 세상에 나왔다면 반드시 짊어지고 또 내딛고 살아야 할 부침이 있는 중력의 지구로 돌아온 것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제발 살아 라는 힘찬 응원을 느끼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화가 담고 있는 강렬한 생애 메시지에 가슴이 묵직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시지프 신화에서 알베르 까미는 어떤 희망도 없이 바위만 굴리고 있는 시지프의 삶에서 불현듯 희망을 발견한다. 이 끔찍한 삶을 끝내지도 자신을 버리지도 않는 시지프를 보면서 까미는 그에게 성실성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바위를 굴리는 이 부조리함을 묵묵히 수행하는 시지프를 통해 역설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기보다 바위 굴리는 일에 괴로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안에서 다시 생의 열정을 얻는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불행한 시지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시지프는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그래비티의 스톤 박사가 눈앞에 죽어가는 동료를 보고도 광활한 우주에 홀로 남아 떨어지는 운석 앞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시련을 온몸으로 버티면서 내면에 잠재된 삶의 의지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영화 제목인 중력처럼 끊임없이 발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살아가려는 의지가 깊숙이 존재한다. 홀로 남겨져 바위를 들어올리고 운석과 싸우는 일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이지 사무치게 외로운 일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삶을 산다. 하지만 버티고 또 버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길고 긴 인생이란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그간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완주한 것이 된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제발 살아주길 바란다. 세상과 타인에게 매몰되지 않기를. 알버트 반두라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다. 그는 사회 학습 이론으로 유명한데 이 이론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사람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 학습 이론의 예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열심히 보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뿐 아니라 말투까지 흉내내기도 한다. 벽 뒤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그중 누가 진짜 가수인지 맞히는 방송 프로그램인 히든싱어를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열심히 듣고 따라 부르다가 출연까지 하게 됐다는 참가자들이 여럿 나온다. 낯선 물건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과정에도 사회학습 이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절구처럼 손을 들고 음식을 짓누르는 방식의 전기 믹서를 판다고 해보자. 그 믹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쇼핑 호스트들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법을 보여주고 거듭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를 유도한다.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아, 저렇게 쓰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뒤 해당 상품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결국 완전한 나만의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셈이다. 좋든 싫든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는 동안 타인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게 되는데 특히 가장 가까운 부모가 사는 모습을 관찰하며 자란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생활습관 등 다양한 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프로이트가 섭취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이는 부모를 섭취한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섭취한 것을 기본으로 그것들을 변형하고 조절해가는 능력이 있다. 문제는 많은 수의 부모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시하며 폄하하는 데 있다. 새로운 제안을 묵살하거나 다양한 시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무조건 주입하고 강요하면 아이는 노력과 성취의 가치를 깨닫기는커녕 그런 것들이 전부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점점 부모에게 의존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입시 공부는 물론 체육 실기마저 엄마가 정해주는 학원과 과외 학습의 도움을 받으니 나중에는 취업과 인간관계, 자기 관리법까지 하나하나 남에게 배우지 않으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청년이 되는 것이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인데 저희 딸은 옷이나 신발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제가 사주는 것만 입어요. 갈아입으라고 하지 않으면
며칠 내내 같은 옷을 입고 학원에 가고요.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니 그 아이는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공부나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뭐든지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가 반항도 안 하고 말을 잘 들어서 좋겠다고 했지만 아이 엄마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로 들렸다. 아이는 아무 것에도 의욕이 없었고 성적이 올라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 무엇이든 부모의 의지일 뿐 아이의 욕심과 열의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기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답답해하는 아이 엄마에게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이가 스스로 부딪혀 터득하도록 두세요 라고 말했다. 양말을 신지 않고 학교에 갔다고 해서 엄마가 다시 양말을 챙겨줄 필요는 없다. 계속 양말을 안 신어 발이 시리다면 자기가 알아서 양말을 찾아 신고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에게 너무 다 해주려고 한다.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도움만 주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거나 인내심이 부족해서 또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아이가 해야 할 일마저 대신해주고 만다.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얼마 전 외국의 어린아이와 아빠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보았다. 영상 속 아이는 케이크 촛불을 끄기 위해 애를 썼는데 아직 어려서 촛불 쪽으로 입김을 부는데 계속 실패했다. 아이의 아빠는 조급해하지 않고 어느 쪽을 조준해야 하는지 손가락으로 가리켜가며 아이를 복돋아 주었다. 그래도 실패가 이어지자 아이 아빠는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작은 빨대를 가지고 왔다. 아이는 아빠가 건네준 빨대를 촛불 앞에 대고 입김을 불어 마침내 촛불을 끄고는 무척 좋아했다. 이 짧은 영상이 내게 깊은 인상을 준 까닭은 자녀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끔 하는 교육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실패의 쓴맛과 성공의 단맛을 느끼는 경험을 쌓으면 인생은 그만큼 풍부해진다. 나는 이것을 내 식대로 경험 도식이라고 부른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자의반, 타의반의 이유로 경험 도식이 부족하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키워지기도 했거니와 오늘날 사회가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만큼 최대한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의지나 열정과 상관없이 부모와 타인, 세상의 요구에 맞추어 살다 보면 성취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한 삶을 거머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었기에 그 귀한 가치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 딸아이는 올해 24살이다. 다행히 그 아이는 또래에 비해 경험 도식이 꽤 많은 편이다. 그렇게 키우려고 굳이 애를 쓰지는 않았는데 자율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 나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굳이 불식간에 비슷한 성향을 갖게 된 것 같다. 참 고마운 일이다. 24 나이의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거나 취업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딸아이는 어느 순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한의대에 간다며 다시 입시 공부를 시작했다. 올해가 한의대를 향한 첫 도전이다. 주위 사람들은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왜 갑자기 그만두느냐는 말부터 입시에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는 협박 아닌 협박, 이제 한의대에 들어가면 대체 언제 졸업하느냐는 질책까지 해가며 딸아이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나는 딸아이가 뒤늦게 진로를 바꾼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한의대 입학에 실패했을 때와 성공했을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아이의 목표가 확실하고 의지가 단단하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힘을 주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녀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초조해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갖가지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렇게 멀리 돌아왔는데 잘 안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고 이전 학교로 돌아가면 그곳 친구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에 굉장히 부대꼈던 모양이다. 딸아이는 흔히 말하는 슬럼프에 빠진 상황이었다. 급기야는 한의학 공부가 생각만큼 유망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니 서서히 시험을 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듯 했다. 어느 쪽이 더 낫겠다는 조언을 하지 않은 채 딸아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 우선 지켜보고 있던 찰나 딸의 친구가 나섰다. 그래, 시험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시험을 2달 남겨두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포기하는 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해. 함께 공부를 한다던 그 친구는 딸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나중에 돌아봐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라 는 충고와 함께 세상의 평가나 남의 시선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길에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를 손에 쥔 뒤에 그 다음을 결정하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정말 멋진 말이 아닌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 또한 자신의 몫이라는 그 아이의 말은 빅터 프랭클 이론과 꼭 닮아 있었다. 나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마웠다. 딸아이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열중하는 중이다. 꽤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 애를 쓰다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스펙을 쌓는데 열을 올리고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고시에 내몰리는 그들의 아픔은 청춘이라는 한마디로 메모리할 수 없는 이 사회의 참담한 현실이다. 냉정한 말이지만 많은 고민 끝에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면 난감할 때마다 갖가지 핑계를 끌어다가 자기 변명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지금 그만두면 나고자 소리 들을까봐 라는 이유로 아무런 기준 없이 기한도 없이 고시 공부를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께 미안한 감정, 친구들에게 창피한 마음, 모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다. 실패를 피하면 좋겠지만 단 한 번의 실패도 겪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실패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태도이다. 경험 도식이 많은 사람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 것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아도 스스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지금껏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놓지 말고 이제라도 이런저런 경험을 쌓으며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해야 한다. 자기가 딴 열매의 맛은 남이 따준 열매의 맛보다 훨씬 진하고 달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열매를 따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타인의 방법 중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한 다음 점차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좋다. 인간에게는 관찰하고 습득하는 본능이 있으며 그것을 변형하고 조절하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삶을 살 자격과 힘이 있다. 부족한 나와 괜찮은 나를 통합하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시시한 말썽조차 한번 부리지 않는 모범생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고민과 갖가지 콤플렉스에 시달렸지만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적은 없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방황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는 등 뒤늦은 사춘기를 맞았던 기억이 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참 많이도 저질렀다. 돌아보면 너무나 설익어서 어설프고 미숙해서 무모하기만 한 시절이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나는 20대 초반의 몇 년을 내 삶에서 도려내고 싶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잘라서 없애버리고 싶은 부분이 다들 한 군데 정도는 있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내 말에 동의한다. 젊은 친구들은 이를 이불킥이라는 재밌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려고 누웠다가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발로 이불을 뻥뻥 차게 되는 일이라는 뜻이란다. 이처럼 영원히 덮고 싶은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그 과거의 사건이 심각할수록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이 클수록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지우고자 하는 욕구는 강렬해지고 실제로 기억을 잃는 경우도 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앓는 부분 기억 상실증은 대개 기질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가 원인인 시민성 기억 상실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에 발생한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도려내고픈 과거를 깨끗하게 도려낸 셈이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를 해리라고 한다. 남은 문제는 잊고 싶은 과거를 잊는다고 해서 과연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평온해지느냐 하는 것이다. 내 남자 홍길동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먼 곳에서 나를 찾아왔다. 직장인 연수 프로그램에서 내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는 그녀는 나라면 어쩐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녀를 힘들게 하는 일은 남편과 부부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다가오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무섭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은 정말로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 결혼 전 남편에게 데이트 강간을 당하거나 폭행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홍길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무척 착하고 자상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대체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나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조차 알 수가 없었다. 성생활은 부부가 사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더욱이 그녀 부부는 젊은 나이인데다가 아직 신혼이라고 할 만한 시기였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홍길동이 느끼는 감정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시작했다. 본격적이고 상담이 진행되고 만남이 계속될수록 나는 그녀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과 매우 비슷한 심리 상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길동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분명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만 너무 끔찍한 기억이라 아마 홍길동 씨가 그 기억을 꺼내 어디론가 던져버렸거나 절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깊은 곳에 묻어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로부터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을까? 사소한 사건들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희미해진 기억의 한 끄트머리를 붙잡기 이르렀다. 도둑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그녀는 집에 가기 위해
1층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오길 기다렸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남자가 그녀와 마주쳤다. 홍길동은 그 남자의 경계심 가득한 두려움이 묻어 있으면서도 섬뜩한 눈빛을 떠올렸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눈빛이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오르던 그 찰나, 그녀의 기억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도둑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을 더듬던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알고 보니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은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었다. 당시 그녀의 집에는 조부모님과 부모님, 친척 몇몇까지 대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그중 한 친척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이다. 자신이 당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린 나이에도 누구에게든 그 일을 말하면 온 집안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했기에 그녀는 그냥 입을 닫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악몽을 잊으려 애쓰듯이 그 순간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성인이 된 후 남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직업을 갖고 좋은 남편도 만났으나 그녀는 늘 자신감이 없었고 뭔지 모를 죄책감에 휩싸였다. 어딘가 망가져 있는 자신, 자상한 남편을 자꾸만 밀어내는 자신이 싫었다. 아동 성폭력 문제와 친구 사이의 우정을 다룬 성장소설 유진과 유진에 나오는 표현처럼 스스로가 금이 간 항아리 같았기에 너무 죄스러워서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그녀 또한 그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불쌍한 그 아이, 어린 그녀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싶다고 말하며 내가 한번 안아줘도 되겠냐고 묻자 그녀는 내 품에 안긴 채 어린 시절의 자기로 돌아가 엉엉 울었다. 그런 와중에도 어려운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된 걸 보니 홍길동 씨 참 잘 컸어요. 라는 내 말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는 15년간 쌓인 한을 풀어내듯 참으로 서럽게 꺽꺽거렸다. 그녀를 보고 있는 내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지금 그녀는 자기 자신과 남편의 노력으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오랫동안 얼굴을 본 일이 없다는 먼 친척과 직접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던 아픔의 정체를 알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웠던 자신을 다독이면서 인생의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깨끗하게 도려낸 것만 같은 과거는 심해처럼 깊은 무의식의 어딘가에 묻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일 정말 그 기억을 캐내어 쓰레기를 태워버리듯 흔적도 남지 않도록 없애버릴 수 있다 한들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닌 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소리가 날 정도로 싫은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다. 없는 이만 못한 부모를 가졌다거나 야무지지 못해 항상 손해를 본다거나 이성에게는 지독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그렇게 모자라고 엉성하고 밉살스럽고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 안에도 그런 나가 무수히 많다. 한때는 부족한 나를 외면하려 노력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명함에 존재하는 교수인 나, 작가인 나, 광의례하고 상담을 하는 나, 소위 잘 나가는 내가 진짜 나라고 믿었다. 그런 기명함만이 나였으면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랑할 수 없는 나를 애써 외면하지 않는다. 안면 기형 장애를 앓았던 과거,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과 굴곡진 사건들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그런 나도 괜찮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어른인 척하지만 때로는 한없이 투정을 부리고 싶은 10대로 돌아가는 나. 강한 듯 하면서도 가끔은 돌봄이 필요한 나. 모든 것에 초연한 것처럼 굴다가도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는 나도 나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 또한 나의 모습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치료의 목적이 개인의 쾌적한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치료자의 역할은 내담자에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눈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너무 높이거나 비하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자 자기 주체성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각하는 것에 대한 강조이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괴로워한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며 그걸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여 지나치게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시기다. 다행인 것은 누구나 자기 안에 부족한 나만큼 괜찮은 나 또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괜찮은 모습만 내세울 필요도 부족한 모습에만 집착할 이유도 없다. 그저 양쪽을 통합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부족한 나를 인정할 때 괜찮은 부분을 키워갈 수 있으며 괜찮은 나를 발전시킬 때야말로 부족한 부분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네, 3개의 섹션을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 외에도 더 좋은 내용들이 책에 있으니까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 있는 마지막 문구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누군가는 열심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겨울을 이겨낸 꽃은 또 얼마나 단단하고 건강할까? 그리고 그 꽃을 피워낼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지금까지 꽃을 피우고 싶어 이리저리 물과 비료를 주고 커다란 화분도 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도 자괴감에 빠져 쉬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잘 안 움직이는 무릎을 일으키고 있는 밤과 책 사이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